네, 연말정산 파동에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 그리고 개각 등 정치권은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설 연휴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은 어땠을까요? 긴 연휴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지역 현장에서 민심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텐데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야 모두 민심을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민심이라는 게 오랜만에 친지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출렁이기도 하는데 설 연휴 분위기 어땠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정치를 어떻게 해도 좋고 개각을 어떻게 해도 좋은데 경제를 좀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였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예.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예, 경제 문제 말씀하셨고요. 예. 뭐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오는 자리가 아주 황사가 꽉 껴 있던데요. 네.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때 재래시장을 돌아본 느낌은 정말 답답합니다. 장사가 최악이다. IMF 때 반도 안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근데 이 경제를 살릴 만한 동력이 없는 것 같다.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특별한 무슨 좋은 호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 민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휴 전에 이 4개부터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3년차 국정을 이끌 새 내각의 진영이 좀 드러났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야 모두 좀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여당에서는 당정청 소통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죠. 이제 그 시장 민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행정부가 뭘 주도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국회가 굉장히 세졌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우리 헌법 자체가 내각제 요소를 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직접 이제 민심하고 계속 더불어 사는 분들이 의원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내각에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민심을 현지에서 바로바로 그 내각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내각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임무를 당분간은 이제 스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직무는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권 분립 정신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시집을 보내면 행정부 사람이지 의회 사람은 아닙니다. 시집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자, 이번에 유기준 유일호 의원 포함해서 6명의 여당 의원이 포진하게 됐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글쎄 이완구 총리 때 처음에는 의원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청문회 때 정말 아주 온통 저희들은 아주 전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되긴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빼고도 이제 5분이 내각으로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 야당에서는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제 총선이 한 1년여 남은 상태에서 우선 이제 단기적인 내각 기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걱정될 것이다라는 점. 잘 청문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우선 박근혜 정부의 소통이나 한 곳에 이렇게 쏠리는 인사 이런 점도 이번에는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대체적인 그냥 걱정스러운 어두운 그런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한쪽으로 쏠리는 인사, 친박계 위주로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총선 앞두고 시한부 내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건 참 뭐 우리가 친박이다 아니다 이게 따지기가 참 죄송합니다만은 실제로 뭐 유일호 의원 같은 분은 이제
친박이라고 따지면 아니거든요. 김희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와서 물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지만은 예. 친박 의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1년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의원님들은 반발할런지 모르지만 네. 그 지역이 그래도 저희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뭐 이른바 TK 지역이라든가 BK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하고 그렇게 지역의 모든 그 활동, 그 다음 선거를 위해서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 올인해야 할. 저 같은 경우는 뭐 말하자면 의원을 시켜도 국회의원을 장관을 시켜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부터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뭐 워낙 어려운 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 이영구 총리 같으신 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리가 되셨으니까 그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걸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적당한 시간을 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 선거에 이렇게 부담이 있지 않고 내각에 전념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꼭 1년이라고 또 이렇게 시한부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혹시 뭐 네. 반론 하여튼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도 전 총리의 그 갑작스러운 교체설 이런 것들이 많이 떠들었죠. 그러니까 소통과 닫혀져 있는 사이에다 또 갑작스러운 인사, 굳이 지금 총선을 1년 놔두고 이렇게 다시 단기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질 않죠. 심기일전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과 좀 더 많은 인재 풀을 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일이 뭐 이렇게 항상 수석이라든지 장관과 대면해서 하지는 않으시고 항상 예. 보고 받고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라고 할 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의원들이 그래도 과거에 정치 같이 했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은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떻게 될지도 이번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교체는 공식화됐는데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장고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언제 좀 누가 맡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그 김기춘 실장께서 거기 그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 뭐 이런 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 이 실장님이 내일이나 연휴 모레. 끝나면 여름 끝나면 아마 임명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실장님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저희 여당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당의 이 말하자면 호남 비서실장이 어떠냐 아니면 수도권 비서실장이 어떠냐 지금 총리는 이제 또 그 충청권에서 네. 했고 당은 또 우리 그 영남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결정하시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봉박도 한 것 같습니다. 넓게는 한 10여 분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네. 뭐 지역 안배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거다 보시면 아마 뭐 아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비서실장의 능력이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간에도 그렇고 저 당청관에도 그렇고 굉장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완전히 새로운 사람, 정치권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시면 되고. 예.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동안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뭐 책임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비서실장은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도 아마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아마 김기춘 실장을 그대로 유임하지 않았겠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사의를 표명한 거죠. 이번에 개각의 교체 요인도 아마 제일 1순위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었죠. 예. 근데 유임되는 듯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이 인사 자체에 벌써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어떤 장기적인 플랜과 인사 배치를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긍정적으로 또 그 안목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저희들은 옆에서 보는 눈이지만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예. 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 총리 김기춘 실장이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독대라든지 대면 접촉을 안 하시면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볼 때 아무튼 실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사 아니겠느냐. 그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비서실장 인사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는데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가 바뀌고 특보단이 새로 생기고 개각을 거쳤는데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박 대통령 지지율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그 이완구 총리나 비서실장에 대해서 막 급작스럽게 막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이완구 총리 별명이 2PM입니다. 그분 이제 총리 대기순을 벌써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미 그 실장을 그만두시기로 이미 내부에서는 다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내각을 만들고 또 수석을 교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인 거죠. 대통령 집권 3년 차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우리 개혁 입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장의 그 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당도 저희가 이제 이미 당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이제 저희가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가 이제 그 이완구 총리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비서실장을 잘 인선하면 대통령 집권 3기의 그 중요한 현안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도 같은 의견을 보이십니까? 네, 네. 이완구 총리 때의 그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국회 관계에서 의원 출신으로서 아마도 이제 국회에 오셨을 때 어떤 앞으로의 그 처신과 그 자기 판단을 보여주실지 저희들은 참 깝깝합니다. 예. 모두의 송 의원께서 우리나라 뭐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이 있고 이제 국회가 힘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청 뭐 협의회도 갖기도 했고요. 네. 새 원내 지도부는 당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계속 했는데 앞으로 뭐 그렇다면은 무게 중심이 뭔가 당이 주도하는 그렇게 전국으로 풀려가는 겁니까? 저는 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뭐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 여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뭐 의심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집권당의 경우에는 당과 이 청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수레 두 바퀴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바퀴가 지나치게 크면 결국은 수레가 제대로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청이 잘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제 당에서 우리가 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외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과 청이 수레 양박구처럼 그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 지지도가 많이 올랐어요. 여당 턱밑까지 쫓아왔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특별히 지지도가 오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체 힘으로 만약에 지지도가 올랐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한 2배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경우는 지난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든지 또는 새누리당이 너무 국민으로부터 동떨어진 무능력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의 부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고 사실 제가 볼 때 이번 설 민심을 보더라도 뭐 저희 민주당이 뭘 잘해서 정말 적절한 대안을 내세워서 스스로 자력으로 지금 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좀 더 아주 냉철한 준비와 판단을 하면서 이 전국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사 이익 말씀하셨는데요. 이 반사 이익이 뭐 4월 보궐선거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이 4월 보궐선거를 보면 물론 과거에는 뭐 야당이 우세한 지역이었지만 이번 구도를 보면은 1여대
그러니까 다자구도가 지금 야당 내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야당이 과거만큼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번 이제 재보궐 지역은 관악이나 중원이나 광주나 대부분 저희 야권에게 유리한 예. 지역입니다. 그동안 쭉 의원을 냈던 지역인데 지난번에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하면서 이제 줬던 지역이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네. 사실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완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통진당의 그 의원들, 전직 의원들은 또 다시 출마함으로써 이번에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렇게 정말 국민의 공감을 다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또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그 조직적 기반과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 부분 득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이제 분열되면 지금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우리 유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썩 그렇게 선전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긴장으로 보고 있고 문재인 당대표가 된 이후에 개인 지지도라든지 앞으로의 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아졌습니다만 그것이 꼭 문재인 리더십의 한 반영으로 저희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지금 그 평가를 새롭게 준비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통진당 재선으로 이 재보선이 통진당 해산으로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선거라는 그런 분석이 더 많은데 이번에 경기 성남 중원이랑 서울 관악은 과거에 깃발을 꽂았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당에서 엄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에도 600표 차이로 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야당이 지금 이제 분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신당도 있고 또 통진당 옛날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야권 단합을 안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야권에게 있어서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래서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만 따나 해볼 만한 선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신환 의원 저희 후보 같은 경우도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당내 관악이요? 관악.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번에 파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그 지역을 다시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야당이 여기 원래 이제 야당 지역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또 봉합을 해서 야당이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저기 여당이나 야당이나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여당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야당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여야의 지금 입장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지금 여당이 이겼다, 야당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공천은 여전히 고심 중이십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저희가 이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인물난이 좀 있는 건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서울 선거는 굉장히 그 볼만한 선거가 될 거고요. 저희가 이긴다고 해서 너무 자부심을 가져도 안 되고 자만해도 안 되고 야당이 진다고 해서 또 너무 이게 야당이 그 억울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청문회 전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박상욱 대법관 청문회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하여간 청문회라는 과정이 저는 하여간 우리 이완구 그 총리 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그분이 대법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총리로서 총리직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인신공격처럼 그야말로 따나 마녀사냥식으로 사람을 다 이렇게 해체시켜 놓으면은 참 그분이 그 직책을 청문회를 통과해서 갖는다고 할지라도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성훈 대법관 후보도 제가 보기에는 빨리 청문회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건 가리고, 그러나 그 포인트 자체가 과연 대법관으로서 이 일을 잘할 뿐인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청문회를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전반에 관해서 박 대법관 포함해서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마침 제가 이제 그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돼 있어서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 박정철 군 사건이라는 것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아주 역사적인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의 그 정리된 틀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나라는 의심에서부터 그때 하필 박상욱 후보자라는 분이 그런 그 역사적 현장에 왜 거기에 일원으로 있었느냐라는 그런 그 운명적 상황이 대법관이라는 그런 자리에는 참 하기 힘든 것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의원들의 경우엔 예. 대부분 기다렸습니다. 본인이 네. 스스로 사퇴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17일 날 이미 대법관이 이제 임기가 끝났고 했기 때문에 공석인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할수록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번에 그 총리 청문회처럼 청문회만 하면 무조건 그냥 다수당의 힘으로 그냥 의결을 절차를 밟는다라든지 뭐 이런 그 관행 또는 그런 흐름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청문회를 보고 다시 결정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좀 정치적인 어떤 서로의 약속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래도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무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지도부 간에 네. 좀 서로의 그 좀 객이 없는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이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아직까지 놓여 있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견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설 연휴를 민심을 돌아보고 온 의원들 입장 들어봤는데요.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